학습 목표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겠으며 프로세스 분석의 접근 방법인 그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차로서 서론, 사례, 프로세스 분석의 목적과 접근 방법 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이죠. 포스코에 대해서 제철 회사죠. 포스코에 대한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운영 그 관리 첫 시간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보면은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돼 산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투입물에는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겠지만 일예로 휴대폰, 우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 기능, 기죠. 그리고 기본적인 전화 걸고 받고 하는 또 우리가 음악 지금 MP3 플레이어처럼 음악을 듣는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 따른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스마트폰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 과정 그것을 그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것이 다 하나로 뭉쳐진 총합체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가?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품의 품질이 결정이 되고 비용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사례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여러분도 다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광활하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뚝 쓴 굴뚝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활기차게 보입니다. 이 포스코 기업의 사실 포스코 기업은 우리나라 그 기간 산업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8년도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했는데요.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이 뭐 보잘것이 없었죠, 정말로. 그러나 이 포스코 기업이 설립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철로서 그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코 기업이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까지 이 포스코 기업은 그 경쟁력을 굳건히 갖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이후에 주식회사 포스코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매출액은 약 6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4억 1천만 톤 정도 되고요. 직원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0년 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놀랍죠. 정말 놀라운 그 unbreakable record입니다. 정말 그 깨질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그 철강 그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혁신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제8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그 테이블에서 보다시피 2010년도서부터 쭉 그 1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랭킹 2위, 3위는 뭐 호주 그리고 미국, 호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사실 그 철강 매장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호주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도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철강 매장량도 엄청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철강 산업 쪽에서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면 포스코의 어떤 혁신 과정을 간략히 한번 보면 다음과 포스코는 1919년부터 혁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2000년에 들으면서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원래 2000년, 새천년 들어서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도 굉장히 꿈에 부풀었었지만 이 포스코는 2000년 들으면서 예,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내 외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그 품질은 좀 비록 낮지만 값싼 철강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다 아시죠? 이 현대자동차는 사실 그 포스코에게 있어서 1등 우수 고객입니다. 가장 철을 많이 사가는 그 회사죠.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제철소를 설립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포철에서 철을 구매를 안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수 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유치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혁신 1기 과정은 99년도서부터 01년까지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ERP 시스템이죠. 모든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혁신 2기로 02년부터 05년입니다. 식스시그마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이런 걸 구축을 합니다. 식스시그마는 그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작이 돼서 그거에 대한 그 효과성, 그죠?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요. 마찬가지 포스코에서도 이 식스 시그마를 적용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3기입니다. 06년도부터 08년인데 이 기간 동안 조직 역량 부분에 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하죠. 내실에 기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거. 형식이라는 것은 다 없애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산 부분 아니면 보고 어떤 체계 여러 부분에서 형식적인 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실만 추구하는 거죠. 실리만. 그러한 혁신 3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혁신 4기 09년 이후로 업무 혁신 쪽 그리고 이러한 혁신 해온 것들을 갖다가 포스코 그룹 내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그 현재 포스코 그룹 현재를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기회 되면은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현재 어떻게 해서 최근에 혁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포스코가 이렇게 10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는지. 사실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 초에 전문가들은 이 포스코의 어떤 그 위기를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2019년 이후 포스코는 그 새로운 그 생산 공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되죠. 즉 현재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월드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는 것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런 월드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 그리고 우수한 기업, 혁신적인 기업에만 선정을 합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용광로 인공지능화를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제일 첫 번째 사례로 꼽힐 수가 있을 텐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용광로는 사실 여러분도 본 학생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약 40층 높이 정도 부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품질, 여기에 따른 그 고품질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 용광로 철을 녹이려면은 또한 이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렇죠? 1000도, 만도 이 정도 고온인데 이것을 이 인간의 육안으로 이제 보면서 이걸 확인한다, 컨트롤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능한 도전 과제였지만 포스코는 여기에 따른 그 이 공정 이 자체를 스마트화, 혁신화 공정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스마트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었죠. 즉 AI 용광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그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설비를 꾸준히 개선해서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약 한 321개의 스마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2,500억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리라 봅니다. 프로세스 분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프로세스 분석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바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 과정의 개선을 하는 거다.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만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 그렇죠. 하지만 조그만 부분의 어떤 변화와 개선이 바로 기업의 사활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사례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프로세스 분석은 이 기업의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점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어떤 그 개선 의지가 없다면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겠죠. 프로세스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6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현재 이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은 먼저 문제점 발견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위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분석은 방법 연구 또는 작업 연구와 같은 작업 분석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산 및 운영 관리 첫 시간에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테일러의 과학 관리 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테일러도 시작점이 바로 작업자의 시간 연구, 동작 연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분석도 이러한 부분, 낭비적인 요소, 어떤 작업자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한 공정의 프로세스의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작이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거죠. 이와 같이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며 여기 표와 같이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 인식,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분석 대상 범위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팀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 전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혁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이 범위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서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러한 범위 결정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문서화, 이죠.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뭐 도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문서화해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프로세스 성과 평가, 이죠. 실제적인 거와 앞으로 개선될 실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재의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평가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를 또한 재설계한 그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1단계에서부터 6단계로 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분석의 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 인식입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다양한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로 변환이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점, 개선점 파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개선점 파악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그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 경쟁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용, 품질, 시간, 유연성.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인,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아웃라인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프로세스 분석 대상의 범위 설정입니다. 즉 개인이 담당하는 소규모 프로세스를 갈 것인가, 아니면 팀 단위라든지 하나의 공정인 어떤 중단위의 어떤 프로세스를 갈 것인가, 아니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다단계 프로세스,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범위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있어서 데스크 포스 팀을 구성한다든지 외부의 프로세스 분석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 문서화입니다. 분석 대상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업무 활동과 순서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적절한 도표라든지 그래프, 차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 기록화해 가지고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화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
요구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서 프로세스 성과 평가입니다. 이 성과 지표를 결정하고 프로세스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과 지표는 아마 분명히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그 성과 지표는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매 부서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공급자 정시 배송이라든지 구매품의 불량률, 구매 비용, 구매품의 재고 수준 등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 지표로 평가돼야 될 것이고, 생산 부서 같은 경우는 정시 생산, 그다음에 생산 소요 시간, 제품이나 서비스 불량률, 고객 만족도,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입니다. 목표 성과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후 개선된 방안을 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 재설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비논리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서도 조직 이기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부서라든지 그죠? 한 부서에 치중해서 아니면은 뭐 일부 부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